할아버지 괜찮다. 겨우 손가락 3개잖아. 밥도 먹을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어. 할아버지는 오른손잡이라서 왼손으로 밥 먹는 연습은 해야겠지만 괜찮다. 할아버지는 잘려나간 손이 완전히 아물기도 전에 다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듭니다. 알림 설정까지 하면 더 빠르게 사연을 볼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인생 편지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일찍이 부모님을 모두 여의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사랑받으며 자란 김은수 씨가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감동적인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다 함께 같이 들어보시죠. 올해로 33살이 된 김은수 씨는 아직도 그때를 회상하면 철없이 뛰어놀던 아이가 된 기분이 듭니다. 그 시절 은수 씨에게는 남들보다 더 애틋했던 할아버지가 있었고 그 할아버지와의 추억이 무척 소중했습니다. 은수 씨가 어렸을 때 들었던 할아버지는 왕년에 호탕하고 혈기왕성한 대장부 같던 분이었습니다. 은수야, 너는 할아버지가 좋아? 할아버지가 묻자 은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좋아. 왜 좋아? 할아버지가 다시 묻자 은수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나한테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예쁘다고 해주고 또 같이 놀아주니까 좋아. 할머니는 은수 씨의 반응이 귀엽다는 듯이 볼을 살짝 꼬집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은수는 좋겠네. 착한 할아버지가 있어서.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초가집에서 살던 시절 같은 동네에서 자란 친구 사이였습니다. 할머니는 얼굴도 보지 않고 데려가는 셋째 딸이라는 말이 꼭 맞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은수 씨가 할아버지에게 이게 사실인지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표현이 서투른 할아버지도 할머니의 미모는 인정했습니다. 은수 씨 기억 속에서도 할머니는 참 고운 분이셨습니다. 할머니는 참하고 예쁜 얼굴 때문에 온 동네 남자아이들의 짝사랑 대상이었고 모든 어른들의 예쁨을 독차지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할아버지도 할머니를 마음에 품고 있었죠.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향한 자신의 애정을 짓궂은 장난으로 표현했고 당연히 할머니는 그런 할아버지를 싫어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자주 괴롭혔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일부러 더 좋아하는 여자아이를 괴롭히듯 할아버지도 그랬었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자신을 싫어하는 줄 알았습니다. 좋아한다는 말 한 번 없이 괴롭히기만 했으니까 당연했죠. 내가 떠나는 날에 내 할아버지가 나와서 처음으로 꽃을 줬어. 이놈이 왜 이러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나를 좋아했더라고. 할머니는 옛날 일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만남은 두 분이 성인이 되어서야 이루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선생님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오셨고 할아버지는 고향에서 가업을 물려받아 소를 키우고 계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있었지만 결국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툴툴대고 애정 표현도 없는 분이었지만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알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두 부부는 예쁜 아이를 얻었고 아이를 최선을 다해 키웠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은수 씨의 아버지였습니다. 시간은 흘러 은수 씨의 아버지가 은수 씨의 어머니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그 해에 은수 씨를 낳고 곧장 동생 은우 씨를 낳아 화목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러나 두 부부는 동생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두 분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한 것은 은수 씨 아버지의 사업이 잘 풀리지 않으면서부터였습니다.
친정에서 돈을 빌려 아버지의 사업 자금을 댄 어머니가 돈을 갚지 못하자 친정에서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3개월만 참으면 된다고 했잖아. 우리 가족 모두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다며? 어떻게 할 건데 이제? 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더 격앙되었습니다. 아버지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내가 나 좋자고 그랬어. 우리 가족 더 좋은 집에서 좋은 환경에 살아보려고 그런 거잖아. 당신같이 왜 이래?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잖아. 엄마가 반대할 때 다시 한번 생각했었어야 했는데 애도 둘이나 낳았는데 이제 어쩔 거냐고!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시끄러워. 어디서 언성을 높여. 어휴, 집구석 꼬라지하고는. 이럴수록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마음은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아들에게 돈을 빌려준 사돈댁 얼굴 보기도 민망했을 것이고, 시집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고생만 하는 며느리 얼굴 보기도 껄끄러웠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사정이 나았다면 모르겠지만, 할머니는 건강상의 문제로 은퇴를 한 상황이었고, 은수 씨가 태어나기 몇 년 전 할아버지의 우사에 불이 나 소가 많이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아픈 몸을 이끌고 소일거리를 시작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기는 하셨지만 작은 동네에서 아이들 공부에 돈을 투자하는 집은 많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를 기르는 것뿐만 아니라 남의 집밭에 가서 농사일을 거들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기울기 전만 해도 집안 사정은 할머니와 할아버지 두 분이서 오손도손 살기 충분했는데 아버지의 사업 실패가 가세를 꺾었습니다. 아들이 힘들다고 하니까 내가 돕는 건 당연한 거지. 이렇게 말하는 할머니의 부르튼 손을 보며 은수 씨는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허리띠를 졸라매어 번 돈을 사돈댁에 조금씩 보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푼돈이었지만 아들이 진 빚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두 분의 노력이 무색하게도 은수 씨의 부모님 사이는 걷잡을 수 없이 틀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은수 씨 어머니가 찾아와서 은수 씨와 동생 은우 씨를 신경질적으로 맡겼고 곧장 뒤따라 들어온 은수 씨 아버지와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이 여자가 어딜 시부모님 무서운 줄 모르고 여기서 이따위 행동이야?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정말 당신 같은 사람은 이제 진절머리나 이혼하자고! 어머니가 맞받아쳤습니다. 뭐라고? 너 말 다 했냐? 이게 무슨 짓들이냐? 애들 듣는다. 조용히 해라.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은수 씨와 동생을 뒤로 하고 법원으로 향했던 두 분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교통사고가 난 것이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 흥분을 한 은수 씨의 아버지는 운전을 하면서 커브를 도는데 건너편에서 오는 트럭을 마주쳤고 급하게 핸들을 꺾으며 산비탈 아래로 차가 굴러떨어졌습니다. 두 분은 자리에서 즉사했고 은수 씨와 은우 씨는 그 뒤로 홀로 남았습니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세상에 둘도 없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지옥 같은 삶이었을 텐데 은수 씨의 외가 식구들은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찾아와 심한 말로 괴롭혔습니다. 오죽하면 그랬겠냐. 나도 자식 보내는 심정 잘 안다. 누군가에게 화풀이를 하고 싶은 거겠지. 그런 거겠지.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할머니, 할아버지 탓은 아니잖아요. 어린 은수 씨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화풀이할 대상이라도 있어야 마음이 편하지 않겠니? 할머니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할 수 있는 건 아버지가 사돈에게 빌린 돈을 갚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나마 남아있던 소들도 팔아야 했고 할머니는 하던 일을 늘려야 했습니다. 살고 있던 집도 내놓고
더 열악한 집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은수의 기억에 은수 씨가 기억하는 첫 번째 집은 비가 새면 할아버지가 지붕에 올라가고 연탄 난로를 떼야 하는 집이었습니다. 아궁이도 아닌 집안에서 말이죠. 그런데 그때의 기억이 어둡고 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은수 씨와 은우 씨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그곳에서 사는 게 행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피곤한 와중에도 일을 하고 돌아오면 은수 씨를 번쩍 들어 빙빙 돌려 주었고 은우 씨를 목마에 태워 놀아주곤 했습니다. 은수 씨에게 할아버지는 슈퍼맨 같은 존재였습니다. 부모 없이 조부모 손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간혹 짓궂은 아이들의 놀림감이 되곤 했습니다. 한 번은 엉엉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할머니가 깜짝 놀라 왜 그러냐고 물으셨습니다. 은수 씨는 눈물을 뚝뚝 흘리고 콧물을 질질 흘리며 말했습니다. 경민이가 우리 엄마 아빠 일하러 간 거 아니래. 죽은 거래. 당시엔 부모님이 돌아가신 걸 몰랐던 은수 씨는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당혹스러운 모습으로 어쩔 줄 몰라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노발대발하셨습니다. 누가 우리 손녀딸한테 그딴 소리를 해? 경민이라고 했지? 얼른 앞장서. 할아버지가 화내는 모습에 놀란 반, 내 편을 들어줄 든든한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에 기쁜 마음 반을 가지고 경민이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경민이 집에 다다르자마자 할아버지는 경민이의 집 문을 쾅쾅 두드리셨습니다. 누구세요? 경민이의 어머니가 나오자 할아버지는 씩씩거리던 화를 억누른 채 말했습니다. 경민이 어머니시죠? 경민이 아버지랑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경민이의 어머니는 옆에 있는 저를 슬쩍 보더니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은수 할아버지신가 봐요. 일단 들어오세요. 남편은 곧 올 거예요. 집구석에서 할아버지의 눈치를 보며 숨어있던 경민이의 모습을 보니 괜히 웃음이 나더군요. 경민이의 어머니는 차를 한 잔 주시며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로 오셨어요? 할아버지는 차를 받아 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경민이가 우리 손녀한테 하면 안 되는 말을 했네요.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듣고 한 건지 경민이 아버지가 오면 두 분이랑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경민이 어머니의 표정이 사색이 되는 걸 느꼈습니다. 저희 경민이가요? 얘가 그럴 애가 아닌데. 할아버지는 말없이 앉아 계셨고 곧 경민이의 아버지가 돌아오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두 분과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경민이의 어머니와 달리 경민이의 아버지는 생각과 조금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경민이가 은수 씨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다 들었음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애들 싸움에 어른들이 끼는 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어르신이라도 그렇지 집사람이랑 애만 있는데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짓 하지 않는 게 좋으실 겁니다. 할아버지는 손에 쥔 찻잔을 꼭 쥐었습니다. 차라리 애들끼리 치고받고 싸웠으면 내 말을 안 하지. 그렇게 싸우고도 곧장 히덕거리는 게 애들 아닌가? 그런데 이건 그렇게 넘기고 지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네. 그러니까 우리 애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요? 사실 틀린 말도 아니지 않습니까? 애가 잘 몰라서 실수한 거 가지고 너무 과하게 반응하는 거라고는 생각 안 하세요? 이보게, 경민이 아빠. 애가 뭘 몰라서 실수했으면 알려주면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애가 뭘 그렇게 잘못한 겁니까? 이게 남의 집까지 찾아오실 일이에요? 우리 애 기죽어서 저렇게 숨어 있는 거 안 보이세요? 경민이가 귀한 것처럼 은수도 우리한테 귀한 딸일세. 네. 그러시겠죠? 그렇게 오냐오냐하게 길렀으니 애가 무슨 일이 있자마자 할아버지한테 쪼르륵 달려가서 일러바치죠. 부모 없다고 너무 싸구르시는 거. 그거 오히려 애 망치는 길입니다. 할아버지는 더 이상 참지 않으셨습니다. 할아버지와 경민이 아버지의 몸싸움은 온 동네 사람들이 달려와서야 마무리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달려오셨고 경민이 집 주변에 사는 모든 어른들이 몰려올 정도였습니다. 은수 씨는 할아버지 때문에 곤경에 처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같이 싸우는 할아버지를 보면서 죄책감을 가질 정도였죠. 그런데 상황을 지켜보았던 모든 사람들은 은수 씨가 죄책감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며 은수 씨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른끼리 싸움을 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김 선생님이 그렇게 행동하셨다면 이유가 있겠지.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그런 분인가? 경민이 아빠가 뭘 어떻게 했길래 이랬대? 경민이가 좀 짓궂어? 우리 애가 그러는데 경민이가 은수를 엄청 괴롭혔다나 봐. 경민이 아버지는 무례한 사람으로 동네에서 유명했습니다. 지역 토박이었던 경민이 어머니를 따라 이사를 온 거였는데 도시에서 왔다는 이유로 동네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녔다고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런 경민이의 아버지를 항상 좋지 않은 눈빛으로 바라봤다고 합니다. 허구한 날 동네 사람들 무식하다고 무시하더니 이제 한참 어른한테도 대들어서 이 사단을 만드네. 결론적으로 경민이 아버지는 동네 어른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야 했습니다. 그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큰 사건 없이 평화로운 날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내 은수 씨 인생에서 또 다른 큰 사건이 다가왔습니다. 은수 씨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은수 씨의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의 죽음은 갑작스러웠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할머니의 화장대 아주 깊은 곳에서 약이 무더기로 나왔거든요. 할아버지조차도 모르셨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크게 놀라며 할아버지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금자 할머니 남편분이시라고요? 가족분이 계셨는지는 전혀 몰랐는데요. 할머니가 아프다는 사실을 숨긴 이유는 하나였겠죠. 할아버지가 일을 쉬게 할까 그랬던 것입니다. 아직도 갚아야 할 빚이 있고 토끼 같은 손주가 둘이나 있었으니 할머니는 일을 그만둘 수 없었을 겁니다. 할아버지가 더욱 고통스러워했던 이유는 할머니가 드시던 약이 전부 진통제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리 치료를 권해도 치료를 거부하셨다고 했습니다. 치료를 해봤자 살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한데 치료를 해서 뭐 하냐고. 가족분이 계셨다는 걸 알았으면 가족분한테라도 알렸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가족이 없다고 화를 내면서 말씀하셔서 할머니는 치료 비용이 부담될까봐 혹시나 아프다는 사실이 짐이 될까봐 많은 진통제를 삼켜가며 고통을 참으셨던 것입니다. 그 어린 은수 씨와 동생의 마음도 아팠지만 할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질 듯 아팠을까요?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식음을 전폐하셨습니다. 은수 씨와 동생을 돌볼 정신도 없어서 은수 씨와 동생은 동네 어른들의 손에 맡겨져 이리저리 돌아가며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가 힘들어하는 시간은 점차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은수 씨는 할아버지가 힘들어하는 상황에 조금씩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반찬을 챙겨주시면 그 반찬을 가지고 1살 차이 나는 동생의 밥을 챙겨주었습니다. 서툴지만 설거지도 하고 집안 청소도 했습니다. 하루는 한 아주머니가 국을 끓였다면서 가져다 주셨습니다. 지금은 맛없으니까 아줌마가 끓여줄게. 어느 정도 집안일에 익숙해졌다고 자신만만했던 은수 씨는 아주머니에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어요. 냄비에 넣고 끓이면 되죠? 아주머니는 걱정되는 표정으로 돌아가셨고 은수 씨는 냄비를 꺼내고 국을 담은 뒤 불을 켰습니다. 잘 끓인 국을 담기 위해 국자를 들고 국그릇에 한 번 담은 순간 은수 씨는 그릇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국을 담은 그릇이 그렇게 뜨거울 줄은 몰랐거든요. 국이 쏟아지면서 종아리와 발등에 뜨거운 국물이 닿았습니다. 은수 씨는 아픈 것도 있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모습을 지켜보던 은우는 깜짝 놀라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울고 있는 은우를 달래려 엎어진 국을 치우랴 정신이 없었던 것밖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 할아버지가 들어오셨고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 은수 씨에게 달려오셨습니다. 제게로 달려온 할아버지가 가장 먼저 한 건 제 바지를 걷고 종아리와 다리에 찬물을 붓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제 다리에 찬물을 뿌린 후 은수 씨와 동생을 방 안으로 들여놓고 수건에 찬물을 적셔 제 다리 위에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물바다가 된 바닥을 닦으셨습니다. 은수 씨는 눈치를 보면서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버럭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어딜 와! 거기 있어! 처음으로 들려온 할아버지의 고함 소리에 은수 씨도 동생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은수 씨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제게 화가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을 어지럽히고 동생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미안했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 할아버지한테 제가 귀찮은 일을 떠넘긴 거라고 생각해서였죠. 할아버지가 화를 낼까봐 울지도 못하고 희끗거리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부엌을 다 정리했을 때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울음을 꾹 참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미안해. 할아버지 힘든데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할아버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약통에서 약을 꺼내와 제 종아리와 발등에 약을 발라주셨습니다.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려 애써 고개를 숙이고 은수 씨 다리에 약을 발라주는 할아버지의 등은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할아버지는 달라지셨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은수 씨는 그런 할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도 반가웠습니다. 일이 많은 날이라도 저녁 식사는 꼭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할아버지가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기계를 가지고 원자재를 자르는 일이었는데 자재를 자르는 기계에 손이 말려 들어가 손가락 3개를 못 쓰게 되었죠. 아직 기계 사용이 미숙한 사람에게 무리하게 일을 시킨 탓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 일이 문제가 될까봐 할아버지에게 약간의 위로금을 준 뒤 할아버지를 회사에서 쫓아냈습니다. 은수 씨는 손가락을 잃은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잃었을 때처럼 시리에 빠질까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눈치라도 잰 건지 할아버지는 은수 씨를 안심시키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할아버지 괜찮다. 겨우 손가락 3개잖아. 밥도 먹을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어. 할아버지는 오른손잡이라서 맨손으로 밥 먹는 연습은 해야겠지만 괜찮다. 할아버지는 잘려나간 손이 완전히 아물기도 전에 다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를 써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생각보다 세상은 차가웠습니다. 손가락이 없다는 이유로 할아버지는 한순간에 배척되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은수 씨, 자매를 불쌍하게 생각해서 도와주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일을 시켜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손가락도 없는 사람이 일을 하면 뭐 얼마나 잘하겠느냐는 생각이었겠죠. 그런 상황에서 할아버지가 선택한 건 신문 배달이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낡은 자전거를 고쳐서 신문 배달을 하러 다니셨습니다. 처음 할아버지가 신문 배달을 하려고 나타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어색해하며 피해 다녔습니다. 신문 구독을 취소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껄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오래 봐왔던 할아버지가 신체 일부를 잃고 장애를 얻게 되자 그때부터 할아버지를 멀리했으니까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런 동네 주민들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할아버지의 그런 행동은 동네 주민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을 덜어주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할아버지는 동네 주민들에게 신문을 배달할 수 있었습니다. 신문을 안 읽던 사람들도 할아버지 때문에
신문을 구독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신문 배달을 하셨습니다. 일을 하다가 눈 내리는 날이면 본인 몸 젖는 것도 모른 채 신문을 감싸셨습니다. 1살, 2살 나이가 차면서 그런 할아버지의 희생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더 이상 고생하지 않고 이렇게 치열한 삶은 그만두고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수 씨는 선생님에게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생하지 않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건지. 선생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거기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성공한 사람이 되는 데까지 가면 너도 성공할 수 있을 거야. 특출난 재능도 없고 하고 싶었던 것도 없는 은수 씨는 공부한 우물만 파기로 결심했습니다. 공부를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지 몰랐기에 무작정 앉아서 교과서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학원은 꿈도 못 꿨고 문제집을 사러 서점에 가면 가격을 보고 다시 책을 뒤집어야 했습니다. 그런 사정을 알고 계셨는지 담임 선생님은 은수 씨에게 선생님들에게 나오는 문제집을 주셨습니다. 파란색으로 답이 적혀 있는 문제집이었습니다. 물론 그러면 안 되는 일이었죠. 선생님들에게 나오는 문제집이었고 특정 학생에게만 문제집을 주는 건 특혜라고도 볼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은수 씨가 기댈 곳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은수 씨가 문제집으로 공부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문제집을 사달라고 한 적 없는 은수 씨가 본 적 없는 문제집을 풀고 있으니 이상하셨겠죠. 너 이거 어디서 난 거냐? 할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은수 씨는 순간 움찔했습니다. 잘못한 건 아니었지만 괜히 눈치가 보였습니다.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이 주셨어. 선생님한테 나오는 문제집인데 선생님은 쓸 일이 없다고 하셔서. 할아버지는 은수 씨의 문제집을 가져가더니 문제집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셨습니다. 그런데 이거 왜 다 답이 적혀 있지? 선생님한테 나오는 거라서 답이 다 적혀 있어. 할아버지는 책을 돌려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공부에는 영 재능이 없어서 모르는데 원래 답이 있는 걸 보면서 공부를 하냐? 그렇게 공부를 하면 공부가 돼. 답을 안 보고 적어야 하지 않니? 은수 씨는 우물쭈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렇기는 한데 나는 뭐 이걸로도 충분해서. 할아버지는 말이 없으셨고 다음 날 돌아오신 할아버지의 양손에는 문제집이 가득 들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다 뭐야? 손주가 공부하겠다는데 손 놓고 있을 할애비가 어딨어? 이제 공부할 때 필요한 거 있으면 할애비한테 다 말해. 이후로 할아버지는 문제집을 포함해서 책들을 여러 권 가져다 주셨습니다. 문제집은 새 책이었고 독서할 만한 책은 폐지를 주우면서 수거한 책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새벽에는 신문 배달을 하고 낮과 밤에는 폐지 수거를 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주는 책에 폐지가 섞여 있었음에도 은수 씨는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가져다 주시는 책은 도서관에서 볼 수 없는 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보통 오래된 책을 내다 버리니까 할아버지가 그런 책을 가져다 주신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주신 책은 은수 씨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래보다 더 많은 종류의 책을 읽다 보니 어휘력도 높아졌고 수업을 이해하는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공부에 재능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공부에 흥미를 붙여서 더 빨리 성적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가 신문 배달을 하고 폐지를 주우며 동생과 은수 씨를 키운 세월이 무려 20년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은수 씨는 좋은 대학교에 입학했고 동생 은우 씨는 자신의 꿈을 찾아 가게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은수 씨는 대학교에 입학할 때 비싼 등록금이 부담스러워 1순위 대학을 포기하고 2순위 대학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안 할아버지가 등록금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날을 위해 20년 동안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고 하셨습니다. 동생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생이 일을 하기 위해 독립을 하기로 했을 때 할아버지는 고시원 보증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좋은 집 보증금을 마련해 주지 못한 할아버지는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물론 은우 씨는 충분히 감사하다고 열심히 일해서 꼭 갚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불행은 언제나 예기치 않은 순간에 찾아오곤 했습니다. 은수 씨가 대학을 졸업하고 입사한 회사에서 신입사원으로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은수 씨는 그 시절을 생각하면 아직도 몸서리 쳐질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왜 바쁘다는 이유로 할아버지를 자주 찾아뵙지 않았을까? 왜 더 자주 연락하지 않았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데 은수 씨를 찾는 전화가 계속 걸려왔습니다. 은수 씨는 일이 바빠서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신입사원이 근무 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도 은수 씨의 핸드폰은 계속 울렸습니다. 은수 씨는 결국 비상구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넘어 목소리는 매우 다급했습니다. 김은수 씨 되시죠? 지금 김덕계 씨가 많이 위급하십니다. 빨리 병원으로 오셔야 할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위급한 상황이라니 은수 씨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전화를 받고 달려온 동생과 함께 사색이 된 채 중환자실로 향했는데 할아버지는 의식불명 상태로 호흡기를 달고 계셨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신문 배달을 하던 도중 뇌출혈이 와서 자전거가 넘어졌고 하필 딱딱한 조형물에 머리를 부딪혀 크게 다치셨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쳐서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의사는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은수 씨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를 정도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깨어나기를 바쁘다는 이유로 할아버지를 찾지 않았던 자신을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느 날 새벽 끝내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주었습니다. 은수 씨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길이 외롭지 않을 것 같아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았습니다. 회사의 배려로 긴 휴가를 받은 뒤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참을 수 없는 공허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날도 우울한 주말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으로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누군가 싶어 문 앞에서 물었습니다. 누구시죠? 문 밖에 있는 사람은 대답했습니다. 김덕계 씨 계시나요? 할아버지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그것도 젊어 보이는 사람이 찾아온 것이 의아했습니다. 저는 문을 열어 그 사람을 마주했습니다. 누구시죠? 할아버지와 알던 사이였나요?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김인직입니다. 김덕계님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도 하고요. 할아버지를 찾아오신 거죠? 네, 혹시 안 계신가요? 소식을 못 들으셨나 보네요. 얼마 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김인직 씨는 너무나 당황한 모습으로 재차 물었고 저와 동생은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대체 할아버지와 어떤 인연이 있길래 이렇게까지 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상황을 물었는데 김인직 씨와 할아버지의 인연은 상상 이상으로 깊었습니다. 저는 홀아버지에게서 자랐습니다. 그분은 좋은 남편이지도 않았고 좋은 아버지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도망갔고
저는 아버지에게 홀로 남아 그렇게 자랐죠. 생전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자신의 어릴 적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의 눈빛과 말투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말씀하기 어려우시면 말씀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냥 할아버지와 아는 사이였는지가 궁금한 거였습니다. 아니요. 들어주세요. 은수 씨와 은우 씨가 김덕계 할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신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은수 씨는 잠자코 김인직 씨의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술을 마시고 동네 사람들과 싸우고 돌아와서는 아들인 저마저 괴롭히던 아버지 밑에서 배울 게 뭐가 있었겠어요? 말이 아닌 주먹으로 해결하는 방법,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화내는 방법, 성인인 척 술을 사는 방법 등이었죠. 제 주변에는 그런 친구들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이때까지만 해도 은수 씨는 이 사람의 과거와 할아버지의 연관성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살던 중에 김덕계 할아버지를 만나게 됐습니다. 은수 씨에게는 죄송한 말이지만 제가 김덕계 할아버지의 이 역할을 엎어버리고 그걸 들고 도망갔어요. 그것도 비 오는 날에요. 비 오는 날에 폐지가 물에 젖지 않도록 비닐막을 치는 도중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낄낄거리며 도망치고 리어카는 어딘가에 내팽개쳤죠. 걷는 것마저 힘들어하는 할아버지가 따라올 수 있으면 따라와 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김인직 씨는 그때의 상황을 떠올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우연히 할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저는 아주 뻔뻔하게 굴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무시하는 표정을 지으며 할아버지를 약 올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김덕계 할아버지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를 바라보면서 미소를 짓더니 손을 까딱까딱 하셨어요. 가까이 오라면서요. 그렇게 다가가는데도 제 마음에는 할아버지를 무시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왜 부르냐고 하면서 껄렁하게 걸어갔는데 김덕계 할아버지가 제게 건네준 건 다름 아닌 책이었어요. 어이가 없어서 멀뚱히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담배 피우지 말고 책 읽으면서 마음의 양식을 쌓아봐. 그때는 웬 할아버지가 되도 않는 충고를 한다고 생각했어요. 부끄럽지만 사실입니다. 그래서 책은 구석에 대충 던져 넣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잠이 너무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구석에 있던 책을 꺼내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저는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운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태어났으니 당연한 순서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책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하는 것이고 내가 오늘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내일의 미래가, 내일 모레의 미래가, 1년 뒤의 미래가 바뀐다고 했죠. 은수 씨는 그 남자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단번에 이해했습니다. 그 말은 할아버지가 생전 가장 좋아하는 책의 내용이었거든요. 할아버지는 제게 준 책을 함께 읽으셨기 때문에 책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김인직 씨에게 전해주셨을 것입니다. 정말 김인직 씨는 그때 책 때문에 인생이 바뀐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그날 이후에도 꾸준히 책을 보내주셨습니다. 문제집도요. 새롭게 살기로 다짐했는데 방법을 모르던 저에게 할아버지가 보내주시던 책과 문제집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배우지 못했던 걸 책에서 배웠고 학교에서 배운 걸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바로 할아버지 덕분에요. 그렇게 살다 보니 지금 이 나이가 되었어요. 어른 공경도 모르고 친구들을 괴롭히고 엇나가기만 했던 제가 과거를 부끄러워할 줄 알게 되고 다른 사람을 돕고 가정을 꾸리기까지 했죠. 하루도 할아버지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제 인생의 은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늘 찾아뵙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서야 은인을 찾아왔다니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김인직 씨는 안정적인 대기업에 입사해서 일하던 중 자신의 사업을 하기 위해 퇴사하고 지금은 기반이
튼튼한 회사의 대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은수 씨는 그리운 할아버지의 생전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또 이렇게 훌륭한 할아버지가 자신을 키워주신 분이라는 사실에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은수 씨와 은우 씨는 손님이 앞에 있는 것도 잊은 채 엉엉 울었습니다. 겨우 진정한 뒤 은수 씨는 김인직 씨에게 고마움을 담은 인사를 전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봤다면 좋아하셨겠지만 지금이라도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뿌듯해 하실 거예요. 잊지 않고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자 김인직 씨는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은혜를 갚기 위해 왔습니다. 김덕계님에게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은수 씨와 동생은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습니다. 아니에요. 일은 할아버지가 하신 거고 저희는 한 게 없습니다. 이러시면 할아버지를 뵐 낯이 없어요. 하지만 김인직 씨는 강력하게 거절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할아버지가 얼마 되지 않는 신문 배달 월급을 떼어서 저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저도 제가 버는 돈의 일부로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발 제 부탁을 들어주세요. 은수 씨는 뜻을 굳혔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할아버지가 원하셨던 건 이런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게 김인직 씨와의 만남은 끝이 난 듯했습니다. 그 일이 잊힐 때쯤 은수 씨의 자궁에 악성 종양이 발견된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장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수술 후 회복기를 거치고 퇴원 수속을 하려던 때 동생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습니다. 언니, 무슨 일인데 그렇게 뛰어와? 이어진 동생의 말은 은수 씨를 놀라게 했습니다. 뭐? 병원비가 완납됐다고? 대체 누가 내 병원비를 다 냈다는 거야? 설마 다른 누군가가 내 걸 실수로 대신 낸 건 아니겠지? 그때 누군가가 뇌리를 스쳤습니다. 바로 김인직 씨였습니다. 은수 씨는 수소문 끝에 김인직 씨의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은수 씨 예상대로 김인직 씨가 병원비를 내준 것이었습니다. 정말 왜 이러세요? 할아버지는 이러려고 도운 게 아닐 거예요. 마음 불편하시지 않게 최대한 비밀로 했는데 역시 세상에 숨길 일은 없나 보네요. 이렇게밖에 은혜를 갚지 못해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제 아이에게도 부끄러운 아버지가 된 것만 같아요. 부디 제가 아이에게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김인직 씨는 아이 이야기를 하며 죄인처럼 말했습니다. 그런 그를 보며 은수 씨는 더 이상 모질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은수 씨는 김인직 씨의 호의를 감사히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김인직 씨의 은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동생 앞으로 유학원 안내서가 날아왔습니다. 모든 결제가 완료되었으니 오리엔테이션에 오라는 연락이었습니다. 은수 씨는 다시 김인직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니, 이건 너무 과해요. 유학이라뇨. 그것도 벌써 완납이라니요. 김인직 씨는 여전히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과하지 않습니다. 제 인생이 바뀌었는데 이게 뭐가 과하겠어요. 동생분이 경영학을 공부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직 늦지 않은 나이인데 고민하는 걸로 시간을 보내는 게 아쉬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고생하면서 꿈을 키워왔는데 더 넓은 세상에서 꿈을 크게 꿔야지요. 참고로 이미 낸 돈은 환불이 안 됩니다. 은수 씨는 유학원에 문의했지만 거기서도 똑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결국 은수 씨와 동생은 또다시 김인직 씨의 호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완납했다는 것은 유학 준비 과정이 아니라 유학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비용이었습니다. 정말 억소리가 나는 비용이었죠. 은수 씨는 기겁하며 다시 연락했습니다. 이건 너무 큰 돈이고 저와 제 동생이 감당할 만한 돈이 아니에요. 김인직 씨는 또다시 말했습니다. 어쩌죠? 이미 결제를 해서 환불이 안 되는 거려. 그러면 생활비는 벌어서 쓰시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부담이 좀 덜어질까요? 결국 은수 씨와 동생은 언변에
능숙한 한 회사의 대표에게 이끌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또 다시 시간이 흘러 은수 씨는 건강을 되찾고 좋은 남자를 만나 예쁜 딸을 얻었습니다. 동생 은우 씨는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통해 번 돈을 가져와 한국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은수 씨는 자기가 꿈꾸던 미래를 하나둘 이뤄가는 동생을 보며 참 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떠난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라 믿었습니다. 세상에 부끄러운 것 하나 없이 정직하게 일을 하고 지켜야 하는 가족에겐 누구보다 책임감 있게 행동하셨던 은수 씨의 할머니와 할아버지. 오늘도 은수 씨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추억하고 은은한 미소를 짓곤 합니다.